발달심리학 제3장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부분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스위스의 발달심리학자인 피아제가 주장한 이론으로 인지발달 이론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생한 때부터 2세까지를 감각운동기로 분류하였고 2세부터 7세까지를 전조작기, 7세부터 12세까지가 구체적 조작기, 12세 이상이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었습니다. 감각운동기는 출생부터 2세까지의 시기로 영아의 지적 능력이 감각과 운동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과 운동 능력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고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전조작기는 2세부터 7세까지의 사이로 유아와 학년장 아동들이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고는 직관적이며 자아중심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7세부터 12세까지는 사물과 사상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상적 사고는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12세 이상이 되면 추상적이고 가설적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가 가능하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였던 감각 운동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영아들의 행동은 무작위적 반응이 아니라 감각과 운동 활동으로 표현되는 지적 활동이 되겠습니다.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출생부터 생후 1개월까지는 하위 1단계로서 단순 반사가 일어납니다. 하위 2단계에서는 생후 1개월부터 4개월 사이로 1차 순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순환 반응이라 함은 영아가 주먹을 빠는 행동과 같이 흥미로운 행동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4개월부터 8개월 사이에서는 2차 순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2단계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해 반응적이 되어 흥미로운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8개월부터 12개월 사이는 하위 4단계로서 대상 연속성이 발생합니다. 대상 연속성이란 아이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사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2개월부터 18개월 사이는 3차 순환 반응, 하위 5단계로서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18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상징을 사용하며 블록을 들고 과일인 척 신용을 하면서 블록이 바나나인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 놀이가 가능합니다. 감각 운동기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성장 시기마다 다른 인지 발달 능력. 연령대별로 아이들의 인지 발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재밌다. 먼저 감각 운동기의 아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잠깐만. 어디 갔지? 감각 운동기 초기 단계에는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자.
6개월여까지는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어 아이는 물건이 사라져도 찾지 않는데요. 자, 어디 갔나? 찾다. 어머나, 힘이 너무 세세요. 잠깐만요. 하지만 8개월 무렵부터는 물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대상 영속성 개념이 생기는 것인데요. 인지 발달의 첫 단계에서 아이가 더디거나 정체된 경우 이 시기뿐 아니라 아이의 모든 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주의를 기울여 아이의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네. 저 시기에는 정말 한 달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아까 화면 보니까 5개월 된 아기는 물건이 없어져도 전혀 반응이 없는데 더 큰 아기들은 바로 반응을 보이네요, 선생님. 예, 그게 바로 이제 감각 운동기의 이제 특징이고요. 네. 감각 운동기 동안 우리가 이제 발전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없어져도 그게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 운동기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태어나서 한 2돌, 2세까지가 우리가 감각 운동기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네. 이 말처럼 이때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 감각, 보고, 듣고, 맛보고, 뭐 느끼고 이런 어떤 감각과 그리고 운동도 이렇게 만지고 뭐 굴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지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보질 못하면은 사물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가 막 사탕 그렇게 먹고 싶어서 막 했는데도 감추니까 뭐 그냥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획득이 안 돼서 그래요. 대상 영속성은 이 대상이 어떤 우리 보면은 내가 집에 어떤 예쁜 구두를 하나 사놨어요. 지금 우리는 외출을 해서 그 구두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그 구두가 집안에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눈앞에서 보이지 않아도 그 물체는 영속한다라는 게 대상 영속성인데 이런 것들이 아까 보면 8개월 늦어도 10개월까지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늦게나 완성이 예,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람에 대한 대상 영속성, 그러니까 네. 엄마가 사라져도 엄마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10개월 정도에 완성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실험을 해보면은 한 생후 3개월 정도에 이제 간단한,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가벼운 수술을 받고 병원에 며칠 입원했던 아기들을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눠서 봤어요. 생후 3개월짜리랑 생후 10개월짜리. 네. 생후 3개월은 집에 돌아가고 바로 적응을 해요. 그때는 엄마랑 떨어져 있었거든요. 엄마랑 며칠 떨어져 있었으면 바로 적응을 하는데 생후 10개월짜리 아이는 대상 영속성이 획득이 됐기 때문에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하면서 거기서 적응하는 기간 동안 수주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네. 이런 대상 영속성이 획득된 다음에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거나 엄마와 자주 떨어져 있게 되면 회복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면서 아이는 내가 엄마랑 분리된 존재구나 라는 것, 독립된 자아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또 말이 시작하는 이런 또 중요한 단계예요. 네. 그런데 감각운동기에는 이렇게 다 보고 만지고 막 맛보고 이래야지만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감각 운동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2세부터 7세 사이에 전 조작기가 있습니다. 조작을 사용하기 전 단계로서 이때 조작이라 함은 서열화, 분류, 가역성, 보존과 같은 논리적 사고를 가능케 하는 정신적 활동을 말합니다. 전 조작기에는 상징적 표상 기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능력이 발달하며 상징놀이 등을 통해 몸짓이나 단어, 그림 등을 통해 상징놀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전 조작기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상대도
똑같이 안 보일 거라고 네.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실험했잖아요. 이렇게 물 이렇게. 그래서 컵에다가. 아이 앞에서 그거를 그냥 직접 따라줘요. 네. 그래도 애들은 똑같이 안 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조작기의 특성인데요. 전조작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조작, 뭔가 이리저리 돌려서 생각하기 전 단계다. 그래서 전조작기예요. 그래서 아직 이리저리 돌려서 생각을 못하고 한 번에 한 차원만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어떤 두드러진 특성.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는 이제 길고 좀 더 이렇게 좁은 거고 하나는 이제 낮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저것들이 이렇게 보상이 서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때 네. 아이들은 딱 두드러진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높이로만 보거나 아니면 면적으로만 보거나. 그래서 저게 또 애들이 한 7세 정도에게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 7세 정도는 머리를 좀 써요. 그래서 이게 5살한테 하면 아주 거의 100%다 이렇게 길고 좁은 높은 거, 물의 네. 높이가 높은 것들을 더 많다라고 하고 한 6세, 7세 되면 이제 머리를 막 쓰는데 쓴다라고 하는 게 옆에 거. 옆에 이렇게 넓고 낮은 거. 그러니까 넓잖아요. 하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 단계 애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건가 저건가. 그런데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생각을 못하는 게 바로 전조작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인 사고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네. 상징을 조금 이해를 해요. 말을 제법 잘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고는 가능하지만 아직 자신의 있던 상징이나 개념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은 매우 미숙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상징을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가상놀이, 소꿉놀이를 아주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거 많이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잘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직관적 판단을 해요. 어떤 두드러진 한 가지 차원만 보고 딱 해요. 공 똑같은 개수를 하나는 바짝 붙여놓고 하나는 널찍해 놓으면은 딱 보기에 세볼 생각을 안 하고 딱 보고 넓은 게, 긴 게, 이게 더 많아요 라고 하는 게 두드러진 한 가지 특성만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자아중심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자기 입장,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이때 이제 중요한 특성이죠. 네. 네. 사실 서영이나 현서가 딱 요 전조잡기 시기인데 네. 엄마로서 가장 요즘 애먹는 게 저는 현서의 때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결혼식을 갔는데 뷔페에서 네. 그 파인애플, 바나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 자두는 지금 여름 과일은 없다. 파인애플, 바나나 더운데 나는 과일인데 왜 자두가 없냐고 자두를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거죠. 답답해서 야단을 쳤는데 이런 때가 많은 것도 사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 한 번에 한 가지만 밖에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뭐가 하나 딱 꽂히게 되면은 네. 그런 논리적인 사고 없이 이제 그것만 계속 맞아요.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저지르는 실수가 근데 얘가 말을 잘해. 네. 얘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또 앉혀놓고 한 15분간 또 설명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한 10분 정도 지나면 애 눈빛이 흐려지고 뭔가 이렇게 멍해지고 딴짓하는 모습이 보여요.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때는 자기가 바로 어떤 경험한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어려운 말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기껏 엄마가 이유를 막 보람차게 설명을 했는데 애가 왜? 이렇게 그래서 막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못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사는 건 뭐냐? 그만큼 무식하다, 모르는 게 많다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네. 좀 부모님이 설명을 할 땐 너무 심각하게 너무 앞서 나가지 마시고 아이 이해하는 수준만큼만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세요. 네. 선생님 근데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아이가 넘어지면 장판 많이 때려보셨을 거예요. 뺐지. 예, 맞아요. 우리 뭐 현서를 왜 아프게 해? 뭐 이런 거 애들 맞아요. 굉장히 흡족해 하잖아요. 다 살아있다라고 느껴서 그래요. 그래도 한 4, 5세 되면은 장판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얘가 활동성이 없거든. 그래서 자기도 머리를 쓴 게 활동성이 있는 게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카 폴리든 뭐든 이렇게 의은화된 그런 뭐 장난감이나 아니면 만화가 히트를 치는 이유가 애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물알론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리고
뭐 테디베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거로 엄마가 그냥 확 치운다고 저기 던져놓으면 울고불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실제로도 이거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덕 실제론 그리고 꿈 실제론. 도덕 실제론은 규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규칙이 서로 인간들이 편하게 살려고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규칙이. 그래서 규칙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한 번 배우게 되면 그걸 정말 잘 지켜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골길 신호등 앞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차 없는데도 혼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 있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엄마 핸드폰인데 그거를 아빠가 집어서 쓰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건 엄마 왜 그거는 규칙상 원래 저거는 저 휴대폰은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엄마 거였는데 왜 하냐 이런 게 바로 이제 도덕 실제론이라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스스로도 규칙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고요. 네. 꿈 실제로는 꿈이 존재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환상과 그 실제를 약간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꿈은 조금 더 어려워요.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낸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 꿈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 바로 그게 앞에서 막 다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다 깨서 아이가 엄마 왜 나한테 그랬어? 엄마도 봤잖아. 뭐 도깨비가 옷장 안에 있었잖아. 엄마도 봤는데 왜 그래? 그러면 엄마는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하는 게 진짜 있다라고 믿는 거고 이게 초등학교 정도 가면은 에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이 어때요?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가니까. 근데 그전에는 그거를 믿죠. 네. 네, 이때 아이들은 정서 분화는 훨씬 아기 때보다 잘 되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한 4-5가지밖에 안 돼요. 뭐 슬프다, 뭐 화난다, 뭐 짜증난다, 무섭다 이런 종류. 근데 우리가 이제 정서를 잘 조절하려면은 다양한 감정 어휘를 알아야 돼서 부모님이 우리 맨날 하는 마음 읽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관심도 되게 많아졌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것들이 돼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다 그냥 오냐오냐 해주게 되면 아이는 되고 안 되고를 배울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론, 도덕 실제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딱 정해주면 좀 잘 지켜요. 그래서 어떤 규칙들을 쫙 일관성 있게 정해줘서 되고 안 되고를 가리켜야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습득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자기 조절 능력은 이 시기에 다 형성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아이가 화를 낼 때 부모님은 또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얘네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차원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 뭐뭐를 하고 싶다 그럼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대안을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화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꽝 대신 닭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줘서 아이가 자기의 어떤 욕구를 막 이렇게 막 화로 분출하는 거 없이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도 그걸 제가 부모님의 못했네요. 역할이에요. 네.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상징 활동 증가하니까 다양한 가상놀이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소꿉놀이 귀찮다고 해주지 마시고 이거 많이 해줘야 논리적 사고의 기초 마련되는 거예요. 또 충분한 탐구, 탐색 기회 많이 제공해 주셔야 되고 또 일관성 있고 공감적인 양육. 이거는 아이들이 화도 아까 많이 낸다 그랬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이 규칙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고 또 아이 마음 잘 헤아려주는 양육 해주셔야 되고 이때 너무 이랬은 저랬은 끌고 다니지 마시고 아이가 좀 탐험해서 자기가 발견하는 어떤 성취감, 주도성 길러주시는 거 필요하세요. 네, 전 조작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냈습니다. 전 조작기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지각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산이 3개인데 이쪽에서 엄마가 봤을 때는 산이 2개로 보입니다. 이러한 엄마의 시각에서 이 보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조작기에는 조작을 사용하기 이전의 시기로서 가역적인 사고, 예를 들면
연산 같은 거 2 더하기 3은 5, 5 빼기 3은 2 같은 이런 가역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비커에 들어있는 양의 물을 다른 모양의 용기에 넣었을 때 높이가 더 높은 것을 더 양이 많다라고 가리키게 되는 그러한 비가역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가역성과 관련된 실험을 피아제가 하였고요. 다음 단계로서 7세부터 12세 사이에 구체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체적 사물과 사상에 대해 조작을 이용해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와 관련된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조작기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한 가지 차원밖에 생각을 못 한다면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요.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떠난 추상적인, 그러니까 가설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공 같은 거 실험했을 경우에 어떤 물의 양 같은 거 했을 때도 애들은 저런 기가 막힌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 이러면서 황당해하는 게 보전 개념을 획득을 해요. 보전 개념은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데서 분 거니까 동일성, 똑같은 거 했으니까. 아니면 보상성, 하나는 높고 하나는 넓으니까 이런 보상성, 또 가역성, 다시 인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똑같은 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세 가지 논리를 획득하는 게 보전 개념이에요. 또 이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들 또 다 반대예요. 여기서 보면은 타율적 도덕성이었다면 여기는 자율적 도덕성, 그리고 어떤 물건 간의 연관성, 그러니까 서열화, 분류 이런 거 할 수 있는 연관성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럼 이때가 되면 그 개념적인 학습이 경험적인 학습보다 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될까요, 선생님? 그렇죠. 훨씬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아이가 이제 진짜 제법 수도 읽고 간단한 영어 회화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님은 또 이제 열심히 시키세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시기예요. 문제는 그래요? 여전히 특히 영어 문법은 여전히 어려워요. 영어 문법은 고도의 상징을 조작해야 되는 거라서 이때만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영어 문법이고, 이거는 영어를 그 자기 모국어로 쓰는 미국 학자들도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문법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또 이제 피아노, 바이올린, 또 우리 아이 또 그런 예술적 재능 하려고 막 이렇게 두 돌 때부터 열심히 시키셔요. 그런데 이제 악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눈선 협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음표, 상징이에요. 상징을 이해하면서 눈과 손을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 협응이 다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야 되는데, 운동 협응이 언제 이루어지냐? 만 6세경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미취학 아동한테 시키게 되면 어떤 아이는 정말 걔가 원래 대단한 재능이 없는 아이라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깊이 실망을 하게 이제 되는 일이 좀 생기는 거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구체적 조작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습,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아이를 재촉하는 학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이가 막 수 개념, 뭐 숫자도 잘 세고 연산도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가 되는데, 수학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보통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요때가 초등학교 3학년에 이제 수학 문제 나오는 것들이 형식적 조작기에서 할 법한 것들을 이 시기에 갔다 와서 해요. 보통 애들이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수학을 싫어하는데요. 덧셈이나 뺄셈 같은 단순 연산은 재밌기도 해요. 그 정도 상징 조작은 다 할 수 있는데, 곱셈은 그 원리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쉽게 하기가, 손가락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곱셈은. 그러면서 구구단을 외우지만 이걸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게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 미적분 보면 하나의 추상화 같잖아요. 저 상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그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사회과학 같은 것도 맥락 다 이해해야 되고 이제 추론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학습에 저하를 이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하는 게 이건 선행학습 할 게 아니다. 기초 개념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러한 기초 학습 개념을 이해하는 거에 애들이 너무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줘야 되고 또 반면에 그거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전조잡기에 보면 자아중심성이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예. 이때로 옮겨가면 그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탈중심화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래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하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비교를 해요. 우리 반에서 누가 키가 제일 커, 우리 반에서 누가 제일 예뻐, 우리 반에서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해.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비교를 그렇게 하는데 야 너네 반에 90점 몇 점 몇 명이야. 너는 반에서 너 달리기 몇 등 했어. 이런 거 하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탈중심화를 이제 거쳐서 아이들이 자율적인 도덕성을 형성하게 되면서 애들이 어떤 걸 그렇게 목매냐면은 이제 애들이 알았어. 야 규칙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놀 때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이 있는 게임 활동을 네, 굉장히 좋아하고 맞아요. 뭐 할 때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한 사람이 하자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어른이 보면 저것만 30분 하고 있어. 지금 뭐 안 규칙 만드는 놀고 것만. 그 시간 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상호 협의하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탈중심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사회성 얘는 이제 타인 조망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도 보고 잘 배려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역시 개발돼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열심히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주고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초등학생 때잖아요. 맞아요. 이때 엄마들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너무 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 경험 제공하는 거로 충분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기초학습 개념 이해하느라고 힘드니까 충분한 휴식과 즐거움의 기회도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어떤 탈중심화가 일어나면서 또래들의 욕구가 정말 급증을 하거든요. 또래들과 상호작용 경험 제공해야 되고요. 또 권위 있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때 아이들이 이제 조금 머리가 좀 커지면서 비교를 막 하고 또 우리 부모랑 외부 다른 애 부모랑도 막 비교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면서 애들이 자만심에 빠져요. 인지적인 자만. 요새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수학을 못 풀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 애가 막 아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 그러면 엄마 그건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가 되게 잘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어른이 실수를 하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면 막 너무 행복해하면서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는 요 시기에 좀 해요. 그런 정도 즐거움은 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요때 부모가 어른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까지 얘한테 다 물어보면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는 갔으면 좋겠니? 엄마가 아빠랑 도저히 못 살겠는데 너 의견을 따를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어른보다 부모보다 대부분의 어른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자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부모는 부모가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권위 있는 부모 역할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네. 네,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12세 이상이 적용되는 형식적 조작기로서 창의적 사고, 추상적 사고, 연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체계적 실험을 통해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형식적 조작기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조작기 아이들은 이렇게 눈은 얼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굴 안에서 새로운 눈 하나 붙여야 되는 건데 형식적 조작기는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아가니까 발바닥에다도 붙일 수 있고 확실히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요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면 아이는 현실의 세계를 넘어선 추상적인 사고가 이제 가능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 네. 생각하는 나이가 돼요. 선생님 근데
이제 전조잡기에 일단 뭐 직관적이었다가 자아중심성이었다가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면서는 그 자아중심성을 탈피했다가 예. 근데 형식적 조작기를 다시 가면 가네요. 다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다고 써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는 만 12세부터 성인기, 우리도 다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 근데 이 형식적 조작기에서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청소년 시기라고 말하는 만 12세에서 만 15세 사이예요. 네. 무서워, 우리가 무서워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재도래한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조작기 특성이랑 같아요. 전조작기가 유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조작기를 제1의 사춘기라고 하고 또 형식적 조작기를 제2의 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자기중심적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상상적 청중을 몰고 다닌다. 상상적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만 이렇게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자의식이 막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보는 거예요. 멋내고 막 이런 그렇죠. 게.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 안 씻던 애가 그렇게 막 축구하러 가기 전에도 씻고 막 이제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목욕탕 가서 살고 그래서 옷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 브랜드 네. 입으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심해져서 자살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누가 좀 나를 속상하게 했다면은 막 상상적 청중을 동원하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를 생각해봐. 그럼 막 상대가 막 죄책감 갖고 막 울고 그래 한번 그래봐. 이래서 자살도 청소년기에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경쟁적인 스포츠에 많이 노출이 됐거나 아니면은 흔히 아이돌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청중을 몰고 다녔던 사람들은 상상적 청중이 청소년기게 되면 더 배가가 돼서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기중심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 우화. 우리 보면 면허도 없는 애가 엄마 차 몰고 나가갖고 막 다니고 네. 특히 뭐 여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성관계 시 나는 피임 안 해. 왜? 나는 임신될 일이 없을 거야. 나 헬멧 안 써. 난 헬멧 안 써도 남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신화적으로 만드는 개인적 우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겁나는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저게 이제 이때의 특징인 네. 거군요. 근데 저 사실 이때 중학생 때 그 이후로 고등학생 때까지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예. 선생님.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저도 이제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부모 모임 가면 다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착했던 애인데 왜 그래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또 아이들이요 예전에 있었던 일 갖고 엄마 그때 왜 누나한테는 이거 해주고 왜 나한테는 안 해줬어? 엄마 그때 막 나한테 막 승질냈지. 내가 그런 정도 잘못 안 했는데. 다 듣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수면 네.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애가 찜찜하긴 했는데 아직 인지적으로 부족해서 그거를 개념화를 확실히 못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생긴 거야. 상대의 동기, 의도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딱 개념화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화를 또 많이 내요. 그리고 이때 부모와 많이 부딪히는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이상향을 추구를 해요. 그래서 막 기성세대에 대해서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 이상형의 부모를 하나 세워둬요. 그리고 자기 부모랑 비교를 해봤더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부모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야단치고 막 화내도 상관없어. 그것도 막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이 시기에는 양심이 많이 발달을 해요. 이제 컸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럼 또 기분이 자기중심성이야. 또 자기 마음만 중요해. 그럼 속상하잖아. 그럼 또 엄마 탓을 막 해서 죄의식을 풀어버리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이가 그냥 사사건건 화를 내서 부모님은 이러한 암흑기가 끝도 없이 갈 것 같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청소년 후기나 성인 초기가 되면은 아이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도 나를 사랑해 이게 된다라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건드릴 때 너무 열받고 화내지 마시고 아유 아직 자기중심성 아직 청소년기라서 그래라고 좀 보듬어주는 태도가 필요하세요. 그때는 참을인자를 3개를 가슴에 진짜 새겨야 될 때군요. 엄마가 기다려줘야 예. 하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엄마들이? 예,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추상적인 사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형식적 조작기에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걸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너 굉장히 괜찮은 애야. 근데 집에서는 엄마가 막 구박하고 이런 걸 왜 놨을까. 이렇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 정체성에 혼돈을 거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좋고요. 이때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도 많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의 스트레스를 이해해 주시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이때는 수용적인 양육 태도, 아까 막 까칠하잖아요. 감싸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때 아이는 부모님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이런 태도를 모방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못되게 군다고 아예 몰라 나도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어떤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청소년기 후기 되면은 우리 엄마 아빠의 좋은 모습 깨닫고 정말 효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형식적 조작기에 대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피아제 이론의 공헌을 보면요. 인지발달 분야에 많은 연구를 자극시켜 주었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아동의 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구성주의 교육을 비롯한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연구 반복론에 문제가 있으며 영아와 전조작기 아동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이론을 보겠습니다. 비고츠키 이론의 배경은 도구적 관점, 발달적 접근, 역사문화적 접근이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비계라는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비계라는 것은 그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발판 같은 것으로서 이제 아동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사고할 때 성인들이 제공하는 일시적인, 임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이제 비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재화된 언어라고 생각하였고 문제의 해결과 행동을 조절함에 있어 언어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언어나 문자, 숫자, 상징 등과 같은 인간이 발명한 다양한 상징 체계를 통해 정신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문화적 도구를 강조하였습니다. 비고츠키 이론은 아동 관찰에 기반한 이론으로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언어의 역할을 강조하여 교육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론의 검증이 어렵고 발달적 차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학습 과정의 전체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하여 정보처리 체계의 구조와 처리 과정에 관계되는 보다 직접적인 용어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감각을 저장하게 되고 이후 단기 기억에 거쳐 부호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망각되거나 소실되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 기억을 통해 이를 회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기억이라 함은 많은 감각 정보가 짧은 시간 동안 장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며 단기 기억은 제한된 양의 정보를 들은 후에 짧은 시간 동안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기억은 기억이 단기 기억보다 훨씬 오래도록 가서 저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 기억의 용량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보처리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뇌의 연합 영역에 있는 신경원들의 수초화와 과도하게 생성된 불필요한 시냅스의 제거를 통해 처리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기억 속에 표상하는 과정으로서 부호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더 잘 기억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한 연령에서도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기억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처리 이론은 인지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이에 주목하였고 인지 발달의 비일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헌하였으나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한 것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며 인지 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간과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겔만과 윌리엄스는 아동의 인지 구조도 진화론적으로 적응에 중요한 정보들에 주목하여 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특정 영역에 있어서 자신만의 이론을 생성하는 적극적인 학습자이며 특히 물리학과 심리학, 생물학의 영역에 있어 직관적인 초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이론은 과학적 이론의 특징을 가지며 각 이론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겔만과 윌리엄스의 이론은 영유아의 초기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영유아가 가지고 있는 초기 이론의 특성과 내용을 잘 활용하여 쉽게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 공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이론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